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돌싱으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즐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저도 남들과 다름없는 며느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을 가차없이 버리고 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다 같은 사연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속 시원함까지 같이 느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산재로 취급되어 보상금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야금야금 두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가게를 차리셨어요. 제가 대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가게를 오픈했는데 우리 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손맛은 기가 막히시거든요. 식당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으니 입소문이 또 입소문을 타고 점심때는 근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가게를 확장 오픈했고 가게를 확장한 이후에도 줄이 줄어들지를 않자 2호점, 3호점까지 식당을 크게 늘려갔어요. 일일이 모든 음식을 관리하시느라 우리 어머니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다 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대학 시절 내내 만났던 첫사랑이 먼저 취업이 되고 해외로 발령을 가게 되어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해외로 발령을 가도 연락만 잘 되면 오래오래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쩜 가자마자 연락이 두절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를 떼어내기 위해 술을 쓴 건 아닌가 너무 슬퍼서 잡생각도 많이 들었죠.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하냐고 차라리 가게에 일하러 나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바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땐 싹싹한 성격과 봐줄 만한 외모로 친구들도 많았어서 취업에 실패한 친구들 몇 명 끌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와, 식당 일이라는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키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짊어지고 온 어머니에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우리 어머니 식당은 근처 회사들 덕분에 점심시간이 제일 바빴습니다. 어김없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주문을 받고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물을 나르다가 그만 어떤 손님과 부딪혀 물을 쏟고 말았어요. 으아, 차가워. 저는 남자 손님의 외마디 비명에 놀라서 서둘러 주방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손님 다리에 묻은 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죄송해요. 그냥 마시는 물이긴 한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그냥 물인데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식당 일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일 보세요. 손님은 아주 너그럽게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드렸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 남자 손님은 저희 식당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넉살이 워낙 좋은 손님이라면서 우리 어머니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준규? 그 사람 여기 건너편에 있는 회사 직원이야. 거기가 무슨 건축 부자재 다루는 회사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제가 물을 쏟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접점도 없었고 그닥 관심이 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첫사랑과 헤어진 일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취업 걱정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딱히 돈이 급하지도 않고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쁜 시간에만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직장인 스터디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직장인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취업에 대한 팁을 좀 얻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제가 물을 엎질렀던 준규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터디에서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저는 준규 씨 덕분에 모임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갖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제게 나중에 한턱 쏘라고 했죠. 그렇게 스터디가 끝나고 제 취업 준비에 발벗고 나서주는 준규 씨와 몇 번 따로 만나 밥을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전시회도 보러 가고 취미생활이 서로 비슷해서 영화도 자주 보고 그랬어요. 첫사랑과 헤어졌다는 아픔이 오래 남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하는 준규 씨에게 마음이 살살 기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고로 양복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이 가장 좋은 거라면서 저와 준규 씨를 응원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지만 번듯한 직장도 있고 저에게 적극적인 그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즐겁기만 했어요. 시댁의 간섭이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부부싸움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무렵 남편의 회사에 아주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났고 나비효과처럼 중소기업이었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출근하다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퇴직금 또한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1년 넘게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결국 카드비까지 떠안게 되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 보증금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죠.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주인 아줌마가 다음 주까진 나가래. 우리 오갈 데도 없는데 그냥 친정에 들어가는 건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쪽팔리게 친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남는 방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자. 시댁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넌 결혼한다고 취업도 아예 손 놨고 나 혼자 우리 두 사람 몫을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우리 부모님 품에서 좀 쉬자. 내가 언제 맨날 놀기만 했어? 우리 엄마 식당 일 도와드리고 했지.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식당 하나 받아서 운영하는 건 어때? 월 수익이 꽤 되는데. 내가 여태 양복 입고 출퇴근한다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서 뿌듯해 하셨는데 내가 지금 고무장갑 끼고 식당 일하게 생겼어? 넌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그러려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자격증까지 줄줄이 딴 줄 알아? 남편은 쪽팔리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절대 일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등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식당 일이 쪽팔리다고 말하는 남편에게도 너무나도 실망했고요.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남편을 보니 친정에 들어가면 엄마가 많이 걱정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게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맨날 붙어 살면 얼마나 더 심하려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애써 씩씩하게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나랑 같이 식당 운영하고 이 식당 물려도 받고 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는 거 알잖아.
아무래도 준규 씨도 시댁에 있는 게 덜 눈치 보일 거고 회사 실직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가 봐. 이해는 한다만 그래 우리 사위가 워낙 싹싹하고 너한테도 잘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시댁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시댁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었어요. 직장을 잃은 사위가 혹여라도 주눅이 들까 더 알뜰히 챙기기도 하셨고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빚이라도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송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합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저를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아침밥 차리지 않고 뭐하니? 어제 준규 씨가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아침은 안 먹을 것 같아서요. 이따 점심에 콩나물 해장국 끓이려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준규 입만 입이니? 우리는 아침도 먹지 말란 소리야?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는 거였을까요? 저도 오전 내내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6시부터 깨워서 아침상을 차리라고 하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을 꼭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저보다 2살 어린 신우가 방에서 나와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밥 차리는 거 사방팔방 소문내는 거야? 신우는 참 버릇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존댓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치만 적어도 말은 예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뒤가 없는 사람처럼 제게 막말을 쏟아내는 부류 중 하나였죠. 나도 밥 먹게 수저 놔줘. 아니, 근데 무슨 반찬이 나물밖에 없어? 순 야채 투성이네. 아, 밥맛 떨어져. 엄마, 나 그냥 안 먹을래. 반찬을 쓱 훑어보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고는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는 먹지도 않을 상을 차리는 것도 하나는데 반찬 투정까지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한바탕 아침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방에 들어가 쪽잠에 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쳐다보니 저보고 해장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다 말고 다시 나와 해장국을 끓여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오늘 사업 같이 할 동업자 만날 거야. 사업에 대한 계획 접은 거 아니었어요? 접긴 뭘 접어. 그러면 평생 여기서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가게 물려받자니까. 내가 고작 식당 일 일하려고 지금까지 쎄빠지게 공부한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당신도 돈 벌 생각해. 해장국을 후루룩 들이키더니 나갈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서운했습니다. 예전처럼 전시회며 영화며 그런 여유 생활을 즐기자는 건 아니었지만 온통 적밖에 없는 시댁에 저만 덜렁 남겨놓고 나가는 남편이 참 싫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똑같은 말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께서 우리 빚 갚아주시고 전세금만 다시 생기면 그때 분가해도 늦지 않아. 우리 빚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는데 그거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갚아도 되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 1억 정도 빌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빚은 빚이지. 암튼 내가 사업 잘 되면 돌려드리긴 할 건데 몰라.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저와 상의 없이 시댁에 손을 벌린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게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도 없고 아직 시작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1억이나 빌리다니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행은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법 아니겠어요? 남편이 같이 동업하려던 회사 사람이 알고 보니 횡령범이었고
남편의 1억도 꿀꺽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돌아왔고 이 이야기를 전부 전해들은 시부모님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시아버지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돈을 벌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 친정어머니 가게에 나가 정식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막노동이라도 뛰어야겠다면서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출근을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막노동까지 시키는 시부모님도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의 식당으로 출근해서 재료를 사입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모든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의 밥 타령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일하니까 앞으로 집에서 더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일도 하고 남편도 챙기고 거기다가 시부모님의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식당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오픈 준비를 위해 식자재를 고르고 하루 종일 서빙에 설거지에 음식 조리에 계산까지 두루두루 하고 9시에 퇴근하면 출출하다는 시부모님께 야식을 만들어드리고 그 와중에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해놓고 빈둥빈둥 쉬기만 하시는지 밀린 집안일까지 다 끝내면 11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러면 쓰러지듯 잠이 들어서 다시 6시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식당 일이 잘 되어서 주말에는 쉬겠다고 어머니께서 공표를 해놓으신 부분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하지만 주말이라고 시댁살이 또한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아침부터 아침상을 차리고 집 청소기 싹 한번 돌리고 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차리고 점심 먹고 난 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나면 또 저녁 시간이고 쳇바퀴에 갇혀버린 쥐처럼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신우는 정말 자기 속옷 하나 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시어머니보다 더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옷 비싼 거라고 손빨래 해달라고 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레이스가 다 너덜너덜. 이거 비싼 거라고. 그럼 신우이가 직접 빨지 그랬어요. 이런 일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집 식구지 일하러 온 아줌마가 아니에요. 어머나, 무서워라. 지금 나한테 눈 부릅뜨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일러요. 누군 엄마 없는 줄 아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러면 되지. 참나. 그래서 내 옷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앞으로 신우 건 신우가 알아서 빨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 시집이라도 가겠어요? 직접 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뭘 제대로 못한다고 난리셔? 나도 시집 가면 알아서 다 척척 잘할 거거든? 그리고 나는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 갈 거라서 내 손으로 직접 할 일도 없어. 부잣집은 무슨 얼어 죽을 부잣집인지. 솔직히 얼굴이라도 연예인 뺨치게 생겼으면 말을 안 해요. 생긴 것도 그닥 이쁜 것도 아니면서 말이 좋아 부잣집이지 절대 시집도 못 갈 얼굴이거든요. 저는 이 거지 같은 시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노가다 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친정에서 살면서 우리 엄마 일 도와드리고 그래요. 아니, 막말로 내가 사장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더 하겠냐고. 전골이나 나르고 공깃밥이나 푸고 있겠지. 그리고 이미 합가까지 한 마당에 뭐라고 하고 나가? 그럼 우리 부모님 수발은 누가 들어? 아니, 내가 시부모님 수발 드는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님 수발 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짐 싸서 나가면 그것도 체면 구기는 거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나 다름없었죠. 제 힘든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든 적게 일시키고 월급은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랑은 달랐어요. 돈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 와중에 빚 갚고 생활비까지 달라는 시댁 식구에 지방 청소까지 맡기는 신우는 용돈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진짜 왜 이딴 집안에 시집을 왔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주 제 인생을 바꿔버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것 같아서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푹 쉬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토를 막 하시면서 쓰러지시길래 응급실에 갔더니 글쎄 검사 결과가 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꽤 되어 있다면서 친인척들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가족들이 이식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남은 가족은 저 하나뿐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라도 이식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간 이식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 달 뒤에 적합 검사 받으러 가요. 아니, 장모님이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한다고? 왜? 간암이시래. 아니, 그러면 간 이식하고 임신은 어떻게 하냐? 그거 애는 낳을 수 있는 거냐? 절대 안 되지. 간 이식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되거든. 먹어야 되는 약도 엄청 많아서 애 낳으면 기형아 낳을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반대다, 절대. 너는 이제 출가 외인, 우리 박신의 집 식구인데 어디 내 허락도 없이 간 이식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저희 엄마 죽어요, 간 이식 못 받으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저 하나뿐인데 그럼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절대 안 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간 이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뿐인 저의 가족이자 저를 평생 사랑으로 아껴주신 저희 어머니께 제 간 하나 못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심장도 떼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만약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쩌고? 솔직히 사돈어른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사신 분이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 식당도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 살림도 좀 필 텐데. 아 맞다. 보험도 꽤 있으시지? 저는 시모의 말에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것도 보험금 이야기도 거기다가 식당까지 탐을 내다니. 남편에게 식당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더니 알고 보니 사장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께 제 간을 드리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고 그러세요? 같이 이식검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식모 취급 당하면서 사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도 못했는데. 식모?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언제 우리가 식모 취급했니? 네 남편이 말아먹은 재산이 얼만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이혼? 이혼을 어디 버릇없이 우리 앞에서 말을 해? 당연히 시댁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남편 또한 제가 심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기력도 없어 방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을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방에 들어와 저에게 치근덕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가오길래 그냥 적당히 받아주고 푹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을 차리라고 깨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날 질러둔 게 있어서 찔려서 그러나 싶어서 저도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밤마다 저에게 들러붙었고
저는 피임을 꼬박꼬박 한 걸 확인하고는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남편도 순순히 피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이식 검사를 하자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시부모님에게 병원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일하러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갔죠. 그동안 몰골이 더 상한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께 입원을 권유했고 잠정적으로 식당을 제가 맡기로 하고 어머니를 얼른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피검사를 하고 이식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검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황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혈액형은 엄마와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있나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일단 산부인과로 가셔서 초음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부인과로 옮겨 초음파를 보았고 거기서 아기집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아직 아기집만 보이긴 하는데 자궁의 자리도 잘 잡은 것 같네요. 2, 3주 뒤에는 심장 소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내원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새 생명인데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찾아오다니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피임도 매번 까먹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결국 병원에서는 임신 초기 단계이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고 간이식 검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산모는 절대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결국 친정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새 생명을 잉태하다니 정말 장하다 내 딸. 나는 앞으로 얼마 못 살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 딸은 꼭 예쁜 아이 낳아서 좋은 것만 보게 하고 키워. 알았지? 저는 엉엉 울고 말았죠. 결국 퉁퉁 부은 눈으로 시댁에 돌아오니 가자미 눈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너 병원 가서 이식검사 받았지? 내가 혹시나 싶어서 식당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 나쁜 기집애. 지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그런 위험한 짓을 기어코 하겠다고. 그만 좀 하세요. 소원대로 간이식 못하게 됐으니까 저 좀 냅두시라고요. 왜? 부적합하대? 이식 안 된대?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우리 피임 잘했잖아요. 근데 어째서 임신했대? 정말? 우리 친정어머니는 오늘 내일 얼만큼 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밝히자마자 시댁은 마치 경사라도 난 듯 웃음꽃이 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얼싸안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일말의 정까지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식을 받지 못해 병환이 깊어지셨고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보내고 오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장례를 치렀어요.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결심했던 이혼도 미루게 되었죠. 모든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게 말인데 그거 운영을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고무장갑 끼고 일 못하겠다며. 식당 일 하려고 4년제 대학 나온 거 아니라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차피 사장님 하는 건데 식당이나 사업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사장이 고무장갑 끼는 거 봤어? 어차피 운영은 당신이 다 할 줄 알고 나는 관리만 하겠다는 거지. 우리 준이도 취직시켜주고 우리 엄마 아빠도 2호점 3호점 운영하고 하면 딱이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땀 흘려 일궈낸 사업을 홀라당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싫어? 우리 엄마 가게 탐내지 마. 그렇게 욕심부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제 남은 건 우리 부모님 뿐인데. 장모님도 오히려 좋아하실걸? 부모님 노후 준비도 해드리고 당신은 덜 피곤하고 좋잖아. 맞아. 언니, 마음을 좀 곱게 써. 이제 남은 건 우리 엄마 아빠 뿐인데 부모님처럼 모셔야지. 안 그래? 근데 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네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받았어? 저는 신우이의 말에 눈을 확 흘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마치 보따리라도 내놓으라는 듯 구는 시댁 식구들의 신물이 났어요. 도대체 사망보험금은 왜 물어보는 건지 진짜 우라통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 왜 궁금한데요? 억 단위 아냐? 아니, 나 이번에 시집 갈 것 같은데 그 집이 좀 부잣집이거든. 내 인생 쫙 핀 거지. 근데 나보고 인테리어랑 홍수랑 체어오라잖아. 한 2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 언니네 엄마 보험금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이거 완전 미친년 아냐? 뭐? 언니, 지금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한 거야? 그래, 솔직히 언니 입장에선 좀 그럴 수 있지. 욕해도 되니까 2억만 해줘.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자금을 오빠 사업자금 해줬다가 망한 거 기억나지? 그럼 언니가 해줘야지. 내가 저렴하게 알아보긴 했는데 독일제로 넣으려니까 값이 좀 있긴 하네. 솔직히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돈어른도 지금 네가 혼자서 돈 꽉 쥐고 있는 것보다 가족한테 쓰는 걸 더 기뻐하실 게다. 그러지 말고 보험금 받은 걸로 한 2억만 해줘라. 당연히 더 있으면 더 줘도 되고.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가슴을 퍽퍽 때리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멍하니 어지러움을 이겨내려 하고 있는데 남편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구급차 불러! 저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슬며시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때 귓가에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였어요. 저는 잠에서 깬 걸 들키지 않으려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진짜 그 타이밍에 애가 딱 들어서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장모님 이식수술 받았겠지? 안 그래도 안 들키게 구멍 잘 뚫어놓았으니 망정이지. 아니 근데 쟤도 참 불쌍한 인생이지 뭐냐. 덕분에 우리 가족한테는 잘 됐지만. 오빠가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지 뭐. 간이식 수술해야 하는 타이밍에 딱 애가 생겨. 친정엄마 죽자마자 애도 유산되고. 저 몸으로 어떻게 식당 운영하겠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식당 뺏어오란 말이야. 그나저나 2억은 주려나? 보험금 대충 알아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며? 내가 다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봤지. 준이 너 부잣집에 시집가면 오빠 모른 척하면 안 돼. 알지? 걱정 말고 돈이나 잘 챙겨 놓으셔. 대화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게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 어플을 켜서 대화도 다 녹음했어요. 이제 유산도 했겠다. 식당만 잘 인수하면 소원대로 이혼해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진짜 기가 막힌 여자애 하나 물었거든? 얼굴도 이쁜데 몸매도 좋아. 내가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명품백 한두 개 쥐어주니까 나한테 들러붙더라. 바람난 거 안 들키게 잘해. 괜히 책 잡혔다가 빈털털이 되는 수가 있어. 걱정 마. 쟤 전혀 눈치 못 챘어. 아직 쟤 마취 안 깬 것 같은데 우리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 나 목말라 죽겠어. 아니 무슨 유난이라고 온 가족이 다 출동해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자.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다 병실을 나가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보니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어요. 대충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돌아왔고 제가 깨어있는 걸 보더니 유난을 떨면서 제 걱정을 하는 척 했습니다. 인스턴트 미역국까지 사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유산됐어. 당신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 몸 관리 잘하자. 알았지? 저는 그 가식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걸 까마득히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가게 운영을 내놓으란 식으로 말했고 신우는 2억을 달라며 졸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다려보라는 희망 고문을 했죠. 일주일이 넘게 지나고 모든 자료를 변호사님께 넘겼고 소송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이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단단하게 뭉칠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뒤통수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변호사가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변호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소장을 들이밀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벙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소송 시작을 알리면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펄쩍 뛰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 몰랐네. 나 잘 되라고 2억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억울했어?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방해한 점, 가게 운영권을 협박으로 탈취하려고 한 점,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 증거까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서야 오해라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둔 빌라에 미리 짐도 다 옮겨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위자료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으로 욕 한번 펼쳐주고 뒤를 돌았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결혼 어떡하라고. 절대 안 돼. 나 이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잘난 너네 오빠한테 내달라고 하든가. 결국 시댁에서는 위자료 때문에 소송까지는 어려울 것 같았는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과 제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기에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게 해달라고 하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 혼자 가게를 3개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헤어짐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 남편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노가다를 뛴다는 소식을 들었고 신우는 2억을 준비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결혼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 파렴치한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부잣집이라는 시댁에 수소문했고 결국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평일 저녁에 신우의 예비시댁에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라 저도 어떻게 말을 열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간의 서름이 복받친 덕인지 신우의 예비시모 앞에서 잘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와 간이식을 하지 못해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일, 이혼한 일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준비하라던 2억도 제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이야기하자 예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신우의 예비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하시기에 그제서야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는데 거실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에 너무나도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이었어요. 때마침 퇴근을 한 건지 제 첫사랑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찻잔을 깨버렸고
첫사랑도 그 소리에 저를 보고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준이랑 결혼하려던 그 남자야? 준이? 박준이? 아니, 그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는 여잔데? 그건 그렇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나 찾아온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제 옛날 여자친구예요. 제가 중동 지역으로 파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기게 된. 그 첫사랑이 이분이야?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동네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발발됐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급하게 떠난 파견이라 인터넷도 먹통되고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나중에 연락하려고 하니 연락처도 바뀌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보니까 너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포기했지. 저는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늦어 연락처만 교환을 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하지만 애틋하게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했던 사이였던 터라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꼬박 한 달을 매일같이 만나고 오해를 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결혼하자. 저는 결국 첫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아는 동우 씨의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포옹해 주셨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동우 씨 가족은 망할 그 집안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가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 앞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는 날에서야 실제로 집 앞에 찾아온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구나. 네가 다 이상하게 회방을 놓았던 거였어. 이상하게 회방이라뇨?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요망한 기집애, 우리 오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붙어서 그래? 어머니, 저런 기집애는 받아주고 왜 저는 안 돼요? 쟤도 2억 해운대요. 그거 다 지 엄마 죽고 받은 보상금이에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너 니네 엄마 죽은 보험금으로 시집 가려니까 좋니? 좋아?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무척 나셨나 봅니다. 전 신우의 뺨을 정말 짝소리가 나게 치셨어요. 보자 하니까 입에 걸레를 물었나. 뭐 이렇게 더러운 말만 뱉어? 우리 며느리 사정 다 알아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무리하게 2억을 혼수로 해오라고 했던 거야. 어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가랑이를 찢어? 그러다가 탈난 거야. 알겠어? 당장 꺼져. 우리 가족 눈앞에 띄지 마. 전 신우는 뺨을 맞은 게 충격적이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다음 전 신우에게 동우 씨는 굵은 소금을 가져와 뿌려버렸어요. 소금 세례까지 맞은 전 신우는 뒷공문이 빠지게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로 제 눈앞에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혼이라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댁에서 발벗고 나서서 성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의 연을 맺게 된 동우 씨의 동생도 전 신우의 실체를 밝혀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쑥스럽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의 고생길은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고 동우 씨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고요. 인생의 볕들 날은 언제고 기다리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곧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